네, 설 연휴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의 김경수 사태 후폭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김 지사의 판결과 야당의 대선 불복 발언들을 맹비판했고 한국당은 국회 농성을 이어가면서 대여 공세 고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최창결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항상 설 연휴가 되면 이 설 밥상 민심에 그야말로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 설에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김경수 도지사 법정 구속된 거 예. 그건 뭐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설 밥상머리에서 반드시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고 안희정 전 지사도 법정 구속됐어요. 1심에서 그렇죠. 무죄 나왔다가 2심에서 3년 6개월 나온 거 네. 그것도 네. 충분히 주제가 될 만할 것 같고요. 요즘은 일단 한국당과 이 민주당의 대치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손혜원 의원 얘기도 좀 나오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들 정치 사회적인 이슈나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요즘에는 참 이 뭐 여론을 소통할 수 있는 뭐 SNS도 있고요.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렇게 명절 때마다 이 밥상 민심 여기에 정치권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좀 이유도 있을까요? 뭐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제 명절 이 민심을 잡는 것이 각 정당의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절 민심은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확실한 확정 편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확고한 심정을 굳힐 수 있는 유일한 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냐 그러면은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상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 자기 확정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밥상머리 그 명절에 많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공론화된 이야기가 자기의 의견하고 비슷하다 예. 이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가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이 내가 믿는 바가 정확하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설 민심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예.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설 민심에 있어서 그럼 누가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 민심을 앞두고는 각 정당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많이 합니다. 뭐 쉽게는 여기에 가서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명절을 임박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예. 이것이 명절 민심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여권이 굉장히 불리하죠. 뭐 설 직전에 김경수 사건이 터져버렸고, 예. 그다음에 설 직전에 한국당으로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한국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이번 설 민심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는 한국당이 밥상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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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먼저 좀 짚어보면요. 글쎄요. 일단 여당 내부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판 불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워낙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저도 예.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 법 쪽에서도 그 법정 구속은 거의 예상을 못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잉 반응을 보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도 나왔기 때문에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상호 의원이 너무 과도했다라고 이제 그 좀 자제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권으로서는 현직 도지사고 김경수 지사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대선 캠프를 같이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뭐 이른바 마지막 비서관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건데 이제 뭐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당이 오히려 좀 득을 좀 보는 듯한 면도 좀 있고요. 당장은 그러나 이 부분은 또 역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 뭐 그러한 이제 주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당장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재판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게 아니라 헌법 불복이다라고 이제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야당이 한국당이 헌법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프레임을 좀 씌우는 것 같아요. 재판은 불복할 수 있어요. 재판에 불복해서 2심에 항소하고 3심에 또 상고하고 이런 건데 헌법에 불복한다는 얘기는 헌법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재판 불복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헌법 불복이다라는 말도 너무 정쟁을 부추긴 듯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렇게 여당을 압박한 한국당에서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선 불복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그 전의 입장하고는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쌀을 그냥 밥솥에 넣었다고 해서 밥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쌀을 씻어야 되고 장작을 떼워야 되고 물을 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죠. 나경원 대표의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 발언은 바로 이제 전략상 후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상 후퇴가. 굉장히 좋은 지금 조건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이슈가 발발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당히 유리한 그렇죠. 유리한 형국인데 이걸 섣불리 달려들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제일 좋은 순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탄핵 불복에 대한 부분, 헌법 불복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오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당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부분들이 유죄로 나왔고 법정 구속이 됐다 해서 지금 찬스다. 지금 때가 왔으니까 우리가 봉기하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발하자라고 대중적으로 자꾸 선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류가 있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속될 수밖에 없고 중도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국당 내부에 전열이 정비되지 않고 내부 분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니컬하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있고 그러니까 외부 대중적 여론이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또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이게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여론이 좀 더 나아진다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바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략상 후퇴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도 좀 한 발 물러선 모양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대통령을 좀 지금 수사하라는 얘기는 논리가 비약돼도 한참 비약된 거죠. 네. 그 김경수 지사에 관련된 건 법정의 판단을 받은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사법부나 판사 개인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이 사법농단 김경수 지사의 이 건을 너무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어떤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정쟁화의 도구로 삼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대통령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그걸 갑자기 무슨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합니까? 그리고 청와대 앞에 가서 의원총회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예. 너무 한국당이 지금 전 뭐 기사회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가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프레임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과거의 정치 프레임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여야가 항상 어떤 그 쟁점에 대해서 극한으로 대립하고 이른바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이러한 구도로 돌아와 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니까 명분, 도덕적인 당연한 명분은 민주당이 갖고 있었는데 그 명분이 많이 이제 상실됐어요, 이제. 거의 양비론으로 가는 이런 구도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대통령 수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뭐 헌법 불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청와대 앞에 가서 압박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거는 그런 모습 가지고 다시 지금 좀 지지가 약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는 전 한국당이 전통 보수, 강경 보수를 결집할지 모르겠으나 전통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과연 결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첨언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대해서 참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겸손하게 이 부분을 참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반향이 일어날까. 이 부분을 사실 쟁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 자체를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바로 민주당은 정권 창출에 대한 정통성 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은 야권의 공세 자체가 정당화될 수밖에 없고 예. 여론은 거기에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좀 무리하더라도 이것이 양승태 판사 를 운운하고 그다음에 사법 적체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쟁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야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그 사건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침을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두 가지만 지적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였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좌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잘못 나가는 얘기죠. 왜냐 그러면은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뭐냐 그러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인 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적 비서죠. 뭐냐 그러면 그건 공적인 인사적 행위를 통해서 비서로 됐기 때문에 그건 사적 감정으로 옮겨가기는 좀 너무 좀 지나치고 많이 나갔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형이 안 나면 법정 구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법정 구속이 정확한 증거가 있어서 실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에서 조금 더 다툼을 여지가 있다.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는 법정 구속을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판사가 형을 판결하는 입장에서 좀 자신이 없을 경우에 법정 구속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 내용의 판결문 내용이 170페이지나 달한다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사의 입장으로서 명확한 증거는 물론이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파장까지 그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서 그 판결문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야당의 모습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 시기적으로 참 적정한 시기에 왔죠. 용장의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겁니다. 지금 당권 후보들 이미지를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뭐 용장, 덕장, 지장도 있겠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지장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죠. 그러나 뭐 지도자의 요건 중에서는 시대적 정신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행운 이런 것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것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걸 따져본다 그러면은 지금 보수가 결집해야 되고 여권이 여러 가지 가진 실체가는 상황에서 어떤 이미지가 맞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의 이미지로 가는 것이고 예. 오세훈 전 시장은 지장의 이미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예.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 이미지는 여기서 싸워서 이겨내고 쟁취하는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이제 석방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석방을 하려면 사면이 돼야 될 텐데 사면을 하려면 재판이 최종 확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직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하는 거, 석방을 얘기하는 거는요. 다분히 당내 경선용인 것 같아요. 당내 그 친박의 지지를 좀 이제 흡수하려 하는 게 아닌가.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도로 침박당이 될 거다. 황 전 총리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도로 탄핵당이 될 거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사실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나치게 또 그러면 친박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지금 한국당 당내는 대단히 친박의 세력이 여전히 강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수를 결집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발언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설을 앞두고요. 뭐 그야말로 뭐 차기 여권의 잠룡들이다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뭐 이제 줄줄이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 글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대선 주자가 뭐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글쎄요,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봐야 이제 뭐 될지. 차고 넘친다란 말은 적어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안희정 전 지사는 뭐 사실상 이제 2심에서 3년 6개월 그야말로 또 법정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무죄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미투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예민한 문제고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김경수 지사는 아직은 전혀 알 수 없다고 봐요. 이제 2심도 남았고 여전히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률가들도 의견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그 컴퓨터 장애 등 업무 방해 혐의는 대개 벌금형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실형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심 가서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차고 넘친다는 말까지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또 일부 언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거의 뭐 이재명 지사도 아직은 재판 중이고 또 그 여배우 스캔들도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아직은 속단할 때가 아니고 또 하나가 대선이 아직 꽤 많이 남았어요. 2022년도 5월이니까 이제 집권 3년 차라 하더라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횟수로 3년 차가 들어선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너무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정치 일련이라는 게 조선 왕조 500년에 일어날 일이 다 생기는 게 우리 한국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단정 내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아직은 좀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네, 차기의 좀 대권 구도를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이렇습니다. 이제 흥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한국당의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흥행 요소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흥행이라는 것은 상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특히 대권을 앞두고 흥행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어떤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환경이 조성이 되느냐, 그게 그 사람에 부합하냐 안 맞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대두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맞고 안 맞고는 일종의 행운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시쳇말로 운이 붙어주느냐 안 붙어주느냐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의 대선에 대해서 누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본다 그러면은 전직 총리 또 현 총리 이 총리 출신 후보들이 인사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네. 이낙연 총리. 예. 네. 과연 이제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은 총리 출신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았지만은 대권을 잡는 역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과연 될까에 대한 문제는 저도 좀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비관적으로 보죠. 왜 비관적으로 보냐 그러면은 총리 한계는 우리나라 헌법 86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의 명을 통해서 행정 갑부를 통할한다. 이것이 이제 86조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총리라는 인지도는 있지만은 예. 독자적인 브랜드를 통해서 대중에게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은 약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예. 드는 거죠. 여권이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예. 이낙연 총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낙연 총리라든지 유시민 같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참신한 편이에요. 여권이 야권에 비해서. 그래서 워낙 야권에 비해서 여권이 굉장히 풍부했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열버졌다 이렇게 예. 표현한 게 맞지. 예. 너무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정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격차를 상당히 많이 좁혔습니다. 이 부분 뭐 어떤 민주당 내에 악재 이슈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바로 그거기도 하고요. 네. 지난 연말과 연초에 보면은 뭐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또 당내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서영교 의원 의혹도 여전히 그렇고 예,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다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지는 듯한 그러한 그 수세에 몰리던 한국당이 상대적으로 서서히 이제 회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양쪽의 그 결집도가 있는 지지층들이 서로 양쪽으로 결집하다 보니까 워낙 그 지지율이 미약했던 한국당이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들 그리고 정쟁화된 요소들이 많은 거는 중간지대 유권자보다는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신을 지지하는 어떤 그 핵심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행위나 발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요. 역시 한국당으로서는 이걸 이제 얼마나 더 추동해 나가느냐 문제예요.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고 이제 여러 컨벤션 효과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돼 있고 그런 것들이 아우러지고 어쨌든 민주당은 별로 호재가 지금 별로 없어요. 여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한국당의 지지도가 좀 오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지지도 현상은 상당히 좀 유의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혼선과 좀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최근에 김경수 지사 사건이 터졌을 때는 하락을 좀 가다가 다시 이제 소폭 반등하는 그런 기류를 보였고 한국당은 27% 뭐 2, 3% 올라가는 기류를 보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지지도를 이야기할 때 경고도를 이야기합니다. 경고도가 뭐냐면 충성도죠. 이 사람의 지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경고성을 갖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경고도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훨씬 경고가 소폭이지만 강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위기 상황일 때 지지를 보내주는 것하고 뭔가 잔치집에서 뭔가 숟가락 들고 들어가는 지지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에드벨룬 현상이거든요.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소리가 많이 나고 풍악 소리도 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드벨룬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일종의 지금 관심을 보내는 경고성 면에서는 상당히 좀 미약하다라고 봐야 되고 이 지지도는
언제 어느 때든지 옛날로 회귀되는 그 현상, 쉽게 말해서 개파간의 갈등이라든가 당권 주자들 간의 아주 치열한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나타날 경우에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경고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 되고 예.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을 했어요. 이것은 그 지지도가 상당히 경고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이 돼주자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대선 물복 프레임 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물론 이 여권이 야권에게 이제 거는 프레임이긴 한데 대선 물복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오히려 결집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반등했거든요. 예, 그렇죠. 좀 반등했기 때문에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층도 결집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악재에 비해서는 지지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예. 그럼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온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좀 살펴보면요. 2주간 하락을 멈추고 이제 소폭 반등을 했다는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미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지지층들이 계속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일종의 뭐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민심 직전에 설 구정 직전에 설날 직전에 보여줬던 어떤 민생 행보 이런 것들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됐던 민생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분 행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전통적인 지지 세력에서는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라 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결국 이제 북미 협상에 대한 부분들 예. 여기에 대한 기대 가치가 소폭 좀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지도가 좀 올라간 거는 결집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거의 안 빠졌고 민주당도 약간 소폭하라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양측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당의 좀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빅3 대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빅3 대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의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한마디씩 짚어주시죠. 이 얘기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통합을 들고 나왔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이야기하자면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과연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의 대상이지 통합의 주체가 되기에는 좀 힘들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결국 범보수 통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흔드는 깃발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생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범보수 통합이라면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보수적 지지층들, 그다음에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우러줘야 되는데 과연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깃발 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흔쾌히 들어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당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대선에 임박했을 때 시대가 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장의 이미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신사적인 홍준표보다는 싸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쟁하는 홍준표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거죠. 더 예. 좋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당권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지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뭐 컨셉 자체를 잘 잡았어요. 당의 미래를 잡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한국당 책임 당원들이라든가 당 지지자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네, 뭐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좀 분석들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의 일강 체제로 좀 변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좀 전당대회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선거는 당심이 70%, 민심이 30%거든요. 당심 책임당원 중에서도 대구, 경북, TK 쪽의 그 책임당원 유권자가 반 정도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근데 대체로 TK 경북 쪽의 이 표심은 황교안 쪽으로, 황교안 전 총리 쪽으로 쏠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론들이 대체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우세하지 않겠냐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당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그 홍준표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뭐 사법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잖아요.
바로 그러한 점을 과연 이제 표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외연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한국당 당심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누가 될 때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얼마나 유권자 중도 보수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